자, 조건과 기한이라고 되어 있네. 부관. 많이 어렵죠?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일단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부관은 이것 말고도 부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일단 두 개만 있습니다. 조건하고 기한. 일단 부관은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되어 있는데요. 그 성립한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 사실이 좌우를 하게 될 때 그 장래 발생 사실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는 거의 외우셨죠? 갑이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그냥 주질 않아요. 일단 증여계약은 성립했지만 26회 시험에 합격해라. 그럼 주겠다. 을은 좋다 말았죠. 원 개소리냐 붙으면 되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좋다 말았어요. 어쨌거나 각과 와서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지만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효력이 생기질 않다가 언제 효력이 생겨요?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한다 라는 사실은 가불사에 성립되어 있는 증여기회라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좌우하는 사실이 됩니다.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고 불합격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갑이 을에게요. 다달이 학원비를 증여를 해요. 아예 확실하게 할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해요. 아니 그냥 26 합격하냐. 괜히 또 공부하다가 맨날 했던 예를 들겠습니다. 학원비를 증여를 해요. 그리고 다달이 학원비를 대주고 있어요. 그랬다가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더 이상 학원비를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학원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해버려요. 그렇죠? 위에 거는 효력이 발생을 하고 밑에 거는 효력이 소멸하고.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합격은 정조건, 불합격은 해제조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합격이 하나는 정조건이고 하나는 해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거는 합격하면 효력이 생겨요. 이런 걸 정지.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해. 이걸 해제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26회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겨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은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가 언제 효력이 생겨요? 2월 1일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라고요. 12월 31일이 되면 갱신하지 않는 한 효력이 소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오셔가지고 저게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면 2년이 강제되니까 12월 31일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걸 왜 생각해? 그냥 이 계약만 생각하고. 제발 말씀드린 것만 일단. 어쨌든 요 경우에 효력이 생기고 요럴 때 효력이 소멸하는데 위에 거 아래 거 모두 다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 발생하는 26회 시험 합격이라든가 2월 1일이 되었다 또는 12월 31일이 되었다라는 장래 사실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나아가 26회 시험 합격이나 2월 1일, 12월 31일은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 당사자가 부과한 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 개념 요소를 갖춘 것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의 성립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관은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게 되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요걸 뭐라 한다? 요걸 부관이라고 한다. 의.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요. 성립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걸 법정 조건이라고 하죠. 이거 조건 아니라 그래요. 법에서 요구하는 거. 현재나 과거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것도 부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래 발생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관의 종류. 이 장래 발생 사실 중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 조건, 확실한 거, 기한.
이렇게 부르고 각각 그 조건 또는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라고 말을 하며 조건 성취 또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 시기 이렇게 부르고 효력이 소멸할 때 해제 조건, 종기 이렇게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뭐 이해하든 말든 전 몰라. 이제 외우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돼요. 조건. 여기도 조문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147조부터 153조까지. 먼저 조건의 뜻. 합치면 돼요.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보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그렇죠? 당연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거 표시까지 해야 되죠. 갑이일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시험에 붙으면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말만 했어. 시험 붙으면 말을 깜빡하고 못해서. 그럼 이건 단순한 동기불가입니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걸 표시까지 해야 조건부 행위가 되고 의사만 있었을 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어쨌든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 근데 조건의 유형, 정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죠. 자,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아직 법률에 있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판례가 정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 조건은 그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이렇게 돼요. 정조건 자체는. 그렇죠? 정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아직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정조건 자체는 그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이렇게 됩니다. 정조건 자체는. 반면에 해제권은 일단 효력이 생긴 상태에서 해제권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죠. 자, 이때 각각 예가 되는 걸 하나 기억하셔야 했어요. 정조건부 행위가 하나 있죠. 판례 할 때 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을 팔면서 할부로 팔고 할부로 팔면서 할부 대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유보. 그러니까 할부금 내기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생기질 않고 있다가 다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생기니까 다 내는 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겠죠. 반면에 해지 조건 뭐가 있었죠? 약혼예물 수수. 약혼예물 수수는 증여계약이에요. 약혼자가 돈 받고 반지 끼워주진 않죠. 그냥 무상으로 끼워줍니다. 약혼예물 수수 증여입니다. 그리고 끼워줬으니까 이미 효력은 생겼어요. 생긴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회수하죠. 반지 회수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언제 소멸해요?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됩니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래서 약혼 같은 거 아직 할 예정이신 분들 반지 비싼 거 받으면 일단 두 눈 딱 감고 결혼부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부터 해야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적미적 하다가 결혼 안 하게 되면 반지 돌려줘야 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어야 효력이 소멸하고 반지를 돌려줘야 돼요. 혼인하면 돌려줄 필요가 실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붙은 사건이에요. 며느리한테 비싼 예물을 해줬는데 이혼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지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했다가 시어머니가 깨지셨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반지는 돌려줄 필요가 이렇게 유형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걸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외우시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가다노수. 무슨 어수? 가다노수. 가족법상 행위 안 돼요. 가족법상 행위 뭐 못 붙인다? 조건 못 붙인다. 가족법상 행위 함부로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갑과 을이 혼인을 했어요.
신고까지 했는데 갑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시험에 붙어야 유효가 된다. 이 결혼은 결혼했고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네가 시험에 붙어야 이 혼인은 유효해. 잘못하면 그한테 빠져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족법상에는 조건 따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유언은 붙일 수 있다 그래요. 뭐는 붙일 수 있다고요? 유언.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인다 그랬어요. 단독행위는 행위 한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야 헤어져! 헤어져. 단독행위예요. 헤어질까? 알았다. 이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일방적으로 헤어져! 단독행위예요. 근데 갑이 조건을 붙여서 뭐라고? 네가 계속 술 처먹고 진상 부리면 헤어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상 부리면이라는 조건을 딱 붙여놨는데 만약에 진상을 부리면 헤어져라고 했다면 헤어지는 결과가 헤어지라고 말한 사람의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단독행위는 이래서는 안 돼요. 단독행위는 행위하는 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더라. 요 예외를 좀.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네가 진상 부리면 헤어져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케이 그랬어. 앞으로는 술 안 마실게. 그럼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게 있어요. 유증과 채무면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꿔준 게 있는데 시험 붙어. 그런 거 안 받을게. 채무면제죠. 을에게 뭐만 줘요? 이익만 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익만 주는 유증이나 채무면제 이런 것들도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정지 조건이 붙은 해제권 행사가 됩니다. 계약법 봐서 할 겁니다. 정조건이 붙은 해제권 행사 된다고 합니다. 엄수표행위 안 돼요. 어미나 수표, 어떻게, 어미나 수표가 안 되거든요. 발행인 손을 떠나면 이 여러 사람을 거쳐가죠. 이걸 전전유통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조건 따위가 붙어 있으면 이 어미나 수표 자체가 불확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도 어미나 수표를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엄수표의 유통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엄수표에는 조건 붙일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또 엄보증은 돼요. 엄보증이라는 게 뭘까요? 엄을 발행한 사람이 나중에 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걸 엄보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엄보증 자체가 조건부 행위입니다. 뭔 조건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리, 가다노수 안 돼. 예외적으로 이런 건 돼. 됐죠?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행위의 효력을 보면 돼요. 하나가 빠졌군요. 조건과 구별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네.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조건이라는 건 당사자가 부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불법 조건. 이 조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첩관계의 해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요거를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갑이 을에게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줬어.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 나랑 헤어지면 도로 내놔. 헤어지면 도로 내놔. 부척관계의 종료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 그래서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은 증여인데 이 자체가 불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게 돼요. 왜? 헤어지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못 헤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전체. 조건이라는 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거 조건일 수가 없고요. 발생이 불가능한 거 조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성이나 불능을 당사자가 모르고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로 처리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거나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역시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됩니다. 앞머리 따서 외우시라 그랬어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부 행위는 정지조건이 됐든 해지조건이 됐든 조건 성취 전과 후가 완전히 정반대죠. 정지조건은 성취 전에 무효, 성취 후 유효. 해지조건은 성취 전에 유효, 성취 후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행위는 당연히 성취 전과 성취 후로 나눠서 규정을 해놨어요. 성취 전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에? 성취 전에 두 가지 148조, 149조가 일단 있어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갑이 을에게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이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을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지금 26회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부 권리를 기대권이라고 하면서 이 기대권을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놨습니다. 또 을이 갖고 있는 저 권리를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중에 보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도 해둘 수 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다가 저 맨 있고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을에게 아파트가 하나 생겨요. 26회 시험 합격 정지조건이죠. 그럼 결국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예요. 갑이 팔아먹거나 딴 데로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을이 걱정스러워. 미리 뭐 해둘 수 있다. 저기다가 가등기. 을의 이름으로 뭐 해둘 수 있다? 가등기. 그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신의 행위가 하나 나와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게 컨닝을 해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시험 전날 수갑을 채워놓고 집에다 묶어버렸어요. 시험을 못 보게. 그래서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을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거. 성취를 방해했을 때 성취한 걸로 갑이 분명히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해서 을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을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을이 언제 갑에게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진짜로 합격했다면 합격한 날 달라 그러면 되는데 합격 안 했지만 합격한 걸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문 거를 기억하셔야 했어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는 때 언제냐? 저 갑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대로 시험 답으로 골라라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지금 말씀드린 요 문구가 그대로 답으로 골라라 나온 적이 있어요.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비 맞은 스님처럼 중얼중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성취 전에는 이렇고요. 성취 후에는 147조가 있어요. 조문이 3항이 있죠. 1, 2, 3항. 이랑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원칙적 무슨이요? 장래효.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장래효. 아까 학원비 준 거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했는데 소급표를 해버리면 을은 받은 학원비를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합격하고도 기분이 더러워요. 돈 토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해제 조건 같은 판례가 있어요. 해제 조건부로 증여를 했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부동산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소급 복귀, 장래 향하여 복귀. 장래를 향하여 복귀한다. 예? 갑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시험에 떨어지면 도로 내놔 그랬어요. 떨어졌어. 그럼 도로 내놔야죠. 이때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오는데 소급해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그럼 중간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등기까지 넘겨주면서 떨어지면 도로 내놔.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이 아파트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때부터 을이 떨어져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내야죠. 장래우니까. 아니 누가 내야 된다고? 을이 내야 된다고요. 그 사이는 소유자가 을이었으니까. 근데 갑과 을이 합의를 봤어요. 을이 시험도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 아파트도 뺏겼고 세금도 또 내야 되고 그러면서 열받죠. 그러니까 갑이 세금은 내가 내줄게.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요 소구표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구표예요. 조문 자체가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는 당사자가 간에서 이걸 뭐라 그랬죠? 채권적 소구표.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구표를 인정한다. 이게 조건 행위. 여기까지는 이제 질환 순환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입증 책임의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정지 조건부 행위 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또 하나가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갑과 을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을이 빨리 아파트를 내놔라. 갑은 그냥은 못 준다. 네가 시험에 붙어야 주지. 을은 네가 언제 시험에 붙으면 준다 그랬냐? 그냥 준다 그랬지. 갑은 내가 언제 그냥 준다 그랬냐? 시험에 붙으면 준다 그랬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갑과 을은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증여인지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증여인지.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증여가 많아요? 정조건부 증여가 많아요? 그냥 증여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일이나 무슨 잔치 같은 데 주는 게 조건 붙여서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인지 정조건부 증여인지가 다툴 때는 일단 그냥 증여로 추정되니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부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 누구예요? 아직 부동산 넘겨주기 싫은 사람,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사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가 그 행위가 정지 조건부 행위라는 걸 입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갑이 아직 넘겨주기 싫은 갑이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붙음 주기로 한 겁니다. 이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예요. 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됐어요. 갑과 을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갑이 증명했어요. 뭐라고? 정조건부 행위라는 거. 그럼 판사님은 을한테 말, 엠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잖아, 자식아.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붙었는데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었는데요, 즉 조건이 성취됐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정조건의 성취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해라?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 이렇게 됩니다. 입증집이 둘로 나누죠.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건, 기한. 팔이 아파. 뜻. 똑같아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할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되겠죠. 유형, 종류인가요? 네. 시기종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기종기 말고도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확정기한은 언제인지까지가 확정. 성년자가 되면 차를 사줄게.
언제 성년자가 되는지 확실하죠? 네, 확정기한. 내 개가 죽으면 개 집을 널 줄게. 개 죽죠? 언제 죽어? 몰라. 불확정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불확정기한은요. 정조건과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갑이요. 을에게 좀 어려워요. 찬찬히 하겠습니다. 원래 어려운 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지 모르고 훅 지나가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는데 얘가 임차인인데요.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도대체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갑이 주택이 아직 비어있다.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받고 을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을이 갑한 차례 내가 돈이 급한데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갑이 지금은 현금이 없고 주택을 지금 임대 중인데 아직 안 나갔다. 주택이 임대가 되면 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이 경우 주택이 임대가 되면 장래 사실이죠. 비어있는 상태니까. 두 번째,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 불확실. 임대되면 확실 불확실. 불확실해요. 왜? 갑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주택.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임대가 된다는 건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판례 하나는 불확정기한, 하나는 조건. 개념상으로 보면 둘 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위에 거를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가 안 되고 팔리거나 재건축하면 보증금 반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돼요. 이걸 조건으로 보면요. 조건이 불성취가 돼버려요. 그럼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효력이 생기자면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가 돼요. 근데 밑에 위에 거는 보증금 꼭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이건 꼭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리에 아예 안 돌려줘도 돼. 그럴까요? 꼭. 근데 이건 꼭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도 되죠. 위에 거는 꼭 반환해야 되지만 밑에 건 꼭 빌려줄 필요는 없어. 그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꼭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건 꼭 임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 판례가 이거 임대되는 것도 기한도래고 임대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기한도래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법률 행위에 장래 사실이 부관으로 부과가 되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하고 임대가 되면 빌려주고 임대가 불가능하면 안 빌려줘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조건.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해지든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한. 그렇죠? 두 번째로 이걸 기한으로 보게 되면 기한은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반드시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언제 기한이 도래하는 거냐?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가 불가능해지는 거 갑이 매각을 했거나 철거하고 재건축을 했거나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것도 뭐다? 기한 도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요.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 그렇죠? 그 이행 기한을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뭘 유예한 거라고요? 이행 기한을 유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이 부관이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해석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어요?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해지든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똑같은 주택이 임대되면 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불확정기한 하나는 조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네?
그중에 위에 건 판례예요. 아시겠죠? 이때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정부한 어쨌든 그렇게 불확정기한과 조건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한에서. 하고 나면 어렵진 않지요. 문구를 조심하세요. 과거 기출지문 중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을 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기한.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건.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X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거 구별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거 구별해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잘 보세요. 매매계약을 하는데 대금을 언제 주기로 했냐. 이전 등기를 필한 후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이때 이전 등기를 필한 후가 기한일까요? 조건일까요? 기한이 되는 거예요. 왜?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거단 말이에요. 등기를 필하면 주고 필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꼭 줘야 되는데 줘야 될 날짜를 유예한 거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됐어. 요것만 좀 나눠서 구별하시면 돼요. 뭐가 기한 붙일 수 없는 거.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 똑같아요. 가단 어수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어수가 달라져요. 가족법상 행위나 단독행위는 기한 못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나아가 조건과는 달리 하나가 더 추가돼요. 소구표 있는 경우에는 기한 못 붙여요. 소구표 있는 행위에 기한을 못 붙여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구표 있는 행위가 뭐가 있죠? 첫째, 취소. 소구표 있죠? 묵고내리 추임. 소구표 있죠? 거기에 기한 못 붙여요. 왜? 기한 도래학과는 무조건 장래회예요. 그러니까 소구표 있는 행위에 기한을 딱 붙였다. 기한이 도래했다. 소급을 해버리니까 기한은 소구표 있는 행위는 절대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반대로 엄수표 행위는 시기를 붙일 수 있어요. 이 시기가 뭘까요? 지급일, 지급일. 엄 발행하면서 엄면상에 지급일자를 박아요. 지급일이 되면 엄을 소지한 자가 발행한테 가서 엄금 청구할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지급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엄금 청구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 붙여야 돼요.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부행의 효력이라고 해서 조건부 행위 효력하고 똑같이 기한 도래 전과 도래 후로 나눠서 기한 도래 전에는 아까 148조 149조 똑같아요. 기한부 권리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지고 기한부 권리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고 네가 성년자가 되면 아파트를 주겠다. 시기부죠. 아파트 부동산이죠. 그럼 성년자가 되면 아파트를 주겠다.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근데 얘가 부모를 못 믿어. 성년자가 돼 안 줄 것 같아. 가등기 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아까 부동산에 관한 뭐도 정지조건부 권리도 가등기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부정가 부시가 이렇게. 네? 부정가 부시가.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종기가 도래하면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 소멸. 끝. 절대적으로 장래효만 인정될 뿐 소구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 도래 효과에 소구표를 붙이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버려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한에는 절대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판례. 이건 별것 없는데 기한에는 조건과는 달리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뜻은 간단해요.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이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원과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한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날짜가 시기가 되는 거고요. 종강하는 날짜가 종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종기 도래하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익이 있죠. 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옥 같은 이정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 그게 기한 이익이야. 아직 뭐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기가.
두 번째, 이게 누구에게 있을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면 돼요. 보통 계약 당사자는 한 사람 채권자, 한 사람 채무자를 나눠서 채무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있는 게 있고 채권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채무자만 이익 있죠? 이자를 받기로 했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 이익이 있죠. 채무자는 돈을 쓸 수 있는 이익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 무상임치. 임치는 보관이고요. 무상은 돈 안 주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책을 처음에 샀을 때 뭔 애 머리통만한 책이 한 6권 있었죠. 다 못 가져가죠. 학원에 맡겨. 무상임치.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 채권자. 맡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치인 채권자. 요 사람만 기한이익이 있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맡길 수 있고. 그렇죠? 요렇게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률 행위를 해석하면 밝혀지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를 대비해서 누구한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이때를 대비해서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저히 모를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니까 소송에서 채무자는 자기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자기에게 기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로 이거 포기할 수 있나요? 있지요. 이정환이 주옥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주옥이 아니라 지옥이야. 안 되겠어. 나 이거 이정환 이익 포기할래. 다른 데로 갈아탈래. 갈 수 있어요. 대신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해를 배상하라 그랬어.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면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많이 포기하실수록 좋아요. 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이 나와요.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익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걸 뺏어버리니까 이건 누굴 위한 제도예요?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봅니다. 이 상실 사유를 조심하세요. 사유. 일단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민법 388조. 요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 388조 1호, 2호 중에서 1호가 나중에 저당권 침해에 나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 손상, 멸실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또 하나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425조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당사자가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대표적인 게 할부 매매할 때 예컨대 각과리 24개월 할부 계약을 했어요. 자동차 할부 계약 많이 하시죠? 그 계약서 약관 꼼꼼히 보신 분들 없지요? 안 보죠? 좀 보세요.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민법 공부했으니까.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기한이익 상실 약정 보셔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보통 뭐라고 돼 있어요? 3회 이상 연체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기한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기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채권자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처음 온 것 같은데. 온 적 있나요 여기? 네. 아 있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전부 변제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채권자가 주장하거나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을 하니까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건 채권자를 위한 제도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채권자는 너 기한이익 상실됐다 전부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를 붙여서 계속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부금 같은 거 한 3달 정도 납부 안 하면 기한이익 상실 경고해가지고 뻘겋게 뭐 보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예요? 언제까지 안 넣으면 다 청구하겠다, 다 청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가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요. 그러니까요,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는 기한을 도래시키는, 일방적으로 기한을 도래시키는 형성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슨 권? 형성권.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무슨 특약이다? 형성권적 특약이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서 바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 사유가 생기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3회 이상 연체하면 아예 막바로 즉시 변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특약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3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거죠. 이때는 채권자가 주장 청구할 필요가 없지요. 요 특약을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2가지 유형이 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판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제도가, 기한이익 상실한 제도가 채권자를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이다. 원칙이 이렇게 기한 관련된 기한의 이익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판례를 지금 2개를 본 거예요. 기한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하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격. 기한은 조건보다 조문이 적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이렇게 민법 총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물권법 봐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권법.